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춥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난주보다는 네. 조금 쌀쌀하긴 한데 어제보단 나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 기온이 10.4도라고 하고요. 예. 낮 기온도 20도까지는 올라가네요. 20도 정도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수요일 되면은 다시 또 초여름 날씨가 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25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더 따뜻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또 비가 옵니다. 그래요.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전국 네.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89.77%요? 거의 뭐 9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1위를 예. 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후보가 1차에서 4차 순회 경선을 다 합치면 네. 전체 대의원, 권리당원, 제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가 됐고요. 예.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한 겁니다.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았네요. 네, 거의 뭐 90% 거의 같은 예.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국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공고한 그 어대명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또 김경수 후보는 얼마 나왔습니까? 일단 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로 2위를 기록을 했고 예.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수락 연설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면서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경쟁자였던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뜻을 이어서 원팀으로 승리하겠다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밝혔는데 이 통합을 많이 강조하기도 했어요. 예. 이 후보가 통합을 언급한 횟수가 14차례였습니다. 위기나 내란 이런 단어보다 더 많은 횟수로 언급을 했는데 또 반 이재명을 표방한 보수 진영의 반명 연대에 맞서서 국민통합이라는 포용적 타이틀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란 극복과 헌정수호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헌정수호 연대를 구축해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 정책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어제 이 후보의 수락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후보를 자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예. 또 23년 전 같은 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라고 한 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대위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대선 본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선대위에 또 누가 합류할지도 관심일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경선도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압축을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서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건데요.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는다면 1, 2위 득표자가 마지막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언제 결과가 공개됩니까? 내일 오후 2시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후보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정부 기관이나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고요. 예. 또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유종보 인천시장을 만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고향인 부산을 찾아가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천과 서울, 경기도를 차례로 방문해서 수도권 당원과 시구 의원을 만났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200%의 힘을 쏟아붓겠다라면서 과반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오후 서울 홍대에서 청년들과 대화하는 소통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움직임이 좀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고 큰 네, 변수로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러게요. 이르면 이번 주에 어쨌든 한 대행이 대선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예.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이 국무회의에서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해서 그렇네요. 많이 주목이 되는 날입니다. 네. 한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 나설지가 여전히 경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다퉈서 단일화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를 드러냈었죠.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만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했다고 강조를 했고 이건 최근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한 대행과 두 차례 토론을 거쳐서 원샷 경선을 하겠다라면서 단일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의 파고를 넘어서야지 선거에 탄력이 붙는다. 선거는 극적인 이벤트가 계속 나와야지 국민이 모여든다. 그래서 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 원샷 국민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번의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자라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앞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라면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었잖아요. 네. 네, 물론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라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 출마에는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한 대행이 나온다면 당 최종 후보와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면서 달라진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제히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포함한 빅텐트 논의에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진행될 그 2차 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바라는 당내 지지자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실제 출마를 할지 또 곧 선출될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주목이 되는데 뭐 한 대행이 출마를 하고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경선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도 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되느냐도 단일화 논의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로 또 최대 변수로 뽑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보수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꼽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에요. 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죠. 그리고 2021년 이거는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늦어도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서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이르면 2주 내에 그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예. 대법원이 지난 22일부터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서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에 한 주 미뤄서 22일에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적용해 보면 다음 달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가 있는 22일이 있는 주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별도 기일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넘어서 얼마나 빨리 합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대법원이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가벼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거고 반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대선은 치를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의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전 대표요 대선일까지 더욱 강화된 경호를 받게 된다고요? 네, 이 대표가 지난 3일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문자 제보를 받고 네.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기존의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국무총리급 인사에게 적용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의 경우 경찰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의료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실제로 얼마나 경호 인력이 늘어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알기 어렵고 경호 조치 확대 시기도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경호가 시작되는데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된 경우에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시점을 또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선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해킹 사건이요. 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겨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당초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에 그 사내 시스템 데이터에 그 이상 징후를 포착을 네. 했고 5시간이 지난 뒤에 악성 코드를 발견해서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었잖아요. 예. 근데 SK텔레콤이 밝힌 그 사고 인지 시점보다 더 늦은 시간을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예. 더 늦은 시간을 사고 시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진 겁니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건 경과 기록을 보면 SK텔레콤의 해킹 사건 인지 시점이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이 신고 당시 해킹 정황을 처음 파악을 하고 내부의 정보를 공유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이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시점을 40시간 뒤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해당 시점이 SK텔레콤의 보안 책임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를 결정한 시각이었습니다. 네. 사건 인지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SK텔레콤이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마해주기 위해서 수정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는 실무자가 사고 인지 시점을 SK텔레콤 측에 물었을 때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답변을 들으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 보전 요구, 현장 조사 다 하루가 지나서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늑장 대응 지적이 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의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이 21일 오후 2시 6분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예. 또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문가를 파견한 건 이것보다 또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8시간 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센터가 아니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정확한 상황을 조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2,300만 명 가까이 돼요. 네. 지금 이제 해킹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유심에는 핸드폰 그 전화번호랑 핸드폰 고유 번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휴대폰으로 요즘 금융 자산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뭐 다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스마트폰 유심 정보를 복사해서 개인의 은행 계좌나 그 가상 화폐 계좌를 훔치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일단 뭐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뭐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계좌 탈취는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예, 예. SK텔레콤 측은 가입자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나 결제 관련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예, 예. 그래도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유심을 교체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전문가들은 심 스와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그런 심 스와핑 범행 그런 범죄를 막으려면 유심 비밀번호 설정이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을 할 예.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도 받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 과기정통부에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라고 당부하기도 했고요. 유심 그 교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는 서비스예요. 예. 그래서 SK텔레콤 측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네. 먼저 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유심 교체해 주겠다면서 또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